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저희가 대학 다니던 70년대에 있었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특정 지역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취약점을 모두 포함하라는 민정수석의 지시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이달 초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함께 교육감 불법 사찰 문건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불러 피해 사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은 보통 원내대표 후보보다 선수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의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당 원대 경선에서는 관례가 깨졌습니다. 5선의 중진 이주영 의원이 4선의 한성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입니다. 이 의원은 10년 전 한나라당, 5년 전 새누리당에서 잇따라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도 출마한 중진입니다. 더구나 한성교 후보와는 중립지대 단일 후보를 놓고 경쟁했기에 러닝메이트가 된 것 자체가 파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유기준, 홍문종 의원은 주말 득표 전에 진력하면서 러닝메이트 지명과 후보 간 연대 등 막판 승부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파격적인 근무제 도입 소식에 직장인들은 부러움과 함께 기대감이 컸습니다. 일부 직장인은 지금은 법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생겨난 만큼 다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이 강조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에겐 여전히 남의 얘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이번 신세계의 파격적인 실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해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십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이야기 좀 할게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 찬 3박 4일인데 도대체 한중간에 정상끼리 할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많을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거든. 근데 미리 예고하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금성을 통째로 안 내주면 그게 뭐 홀대받았다 이렇게 또 공격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요. 트럼프는 또라이 대접한 거야. 생각해봐요. 좋아하고 할 사람이 트럼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해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금성은 통째로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 문재인 패싱이라고 또 공격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 열기처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2박 3일이 아까 명정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앙금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보복이 아직 덜 풀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충칭의 임시정부의 역사기념관 등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리고 국내 세력의 친일, 극우, 그다음에 친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왕따 트라우마에 지금 일본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중국이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함의를 같이 공유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탕을 속에서 경제가 일부 지금 해제가 돼 있는데 전면 해제의 선물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일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연변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 임시정부들을 역사관을 쭉 둘러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거냐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조율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질 않거든요. 그럼 사전에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극우 세력들,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전쟁 발발론, 선제 타격론으로 아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략질을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이런 중국과 좀 더 가까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들을 꺾어버리고 전쟁의 불안 속에 공포에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굉장히 높게 큰 선물이 가져올 거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쪽에서 밝힌 것만 보면은 이번 방문에서는요.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 에이펙 갔을 때는 짧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25주년 기념으로 가는 부분이라 뭔가 이벤트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환영식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친교 행사 같은 걸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이제 오해는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아예 봉합한 거냐, 아니 임시로 이렇게 덮어둔 거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 정상회담을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도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역 제1대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우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는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사회적 성향들을 올바로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느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의 관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말고 가장 핵심이 이제 충칭 방문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충칭이 1940년대부터 45년까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고, 다음에 한중의 반일 연대라는 관점. 지금 중국은 일본이 엄청나게 싫은 거고,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도 거기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 자체, 임시정부도 있고 광복군도 있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충칭에 가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제 일본과 싸웠던 임시정부의 거점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베는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지. 저번에 그 독도새우랑 좀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그렇죠.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 갔다.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앞으로 정말로 일본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리하면서 일본을 정말 왕따를 올 것인지 그 모든 정책들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 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동북공정으로 지금 혈안인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순간 자기들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임시정부를 이제 우리의 역사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동북아의 어쨌든 세력 균형과 평화에 굉장히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후에 연변 쪽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방문이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한 문장 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미 협의된 사항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 이것은 한중 관계의 봄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에서 요 문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한중 간의 공조 시대가 왔다. 공조를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 이것은 세계 외교 관계에 대해서 영내나 이 아시아권이나 여외, 그 외 많은 지역에서도 한중 간의 외교 관심, 외교 분야를 같이 손잡고 외교 분야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충칭을 방문한다는 것은 중국의 1대1로의 거점 도시이고 여기 시진핑이 공을 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조금 빠져 있는데 중국 측은 여기에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드 문제가 아마 더해질 건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가서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가 끝났고 사실은 가서 만나서 자세한 것을 협의하지는 않고 이미 조율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맥락은 이미 끝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겨울에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그 중간에 지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예. 명정님 말씀이 맞아요. 합의가 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조율이 끝났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만나서 발표가 남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게 단호하게 밝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 새벽에 도발하는 거 트럼프가 강력하게 막 말풍선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하게 지금 한반도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서. 우리 동의 없이는 그런 무력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게 뭐 김정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과 연계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한반도 상에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들도 어차피 핵무기 개발하면 공공하게 못 사니까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끌어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정책은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떤 사건 때마다 막 분개해가지고 말풍선 쏟아내고 막 이러면 트럼프의 이제 뭐 약간 개망나니 같은 그 느낌을 살짝 다독여주면서도 한반도가 들썩거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수없습니다. 굉장히 재수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 트럼프의 이야기를 막 옹호하는. 그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전쟁의 공포 속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미워도 트럼프가 미워도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한국의 상황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저는 마인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니네 선제 공격하면 중국으로 붙어버린다 그러면 좆됩니다. 네, 미국 좆대요. 지금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맥락을 그 전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 전 맥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했지만 트럼프 외에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2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4일 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발언이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사설에서 평화 타령에 집착하고 있다. 뭐 산뿌리고 밀려올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위기론을.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영문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문판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 언론들의 사설이나 입장, 기사를 받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 재생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무슨 공격이냐? 미국은 한국에 와서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우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발언인데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용납 못한다라고 받아친 거예요. 못을 박은 거죠. 네. 지랄하면 짱돌 조사버리겠다. 이런 맥락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간추리면 이거예요. 중앙하고 조선의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전쟁하려고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뭐 평화타령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외의 전쟁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전달해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안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득권 집권 세력들이 이 전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근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휘둘린다. 그 다음에 쉽게 노예화된다. 그 다음에 반공 컴플렉스에 취약하다.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얘네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진다라는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친일, 친미, 기득권 세력들, 그다음에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절대 안 돼 하고 중국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평화 무드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곧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평화의 국가로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금 현 정부의 모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중도 노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에서 미군을 빼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도굴적으로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만 전쟁을 하니 무슨 뭐 적화통일이니 이런 개지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라고 못을 박은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전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이런 그 북핵 이슈가 터지면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처먹었죠,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박근혜나 이명박은 정권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했을 거예요. 선거가 다가오면 그거 이용해 먹고 계속해서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공포심 가져 이런 건데. 그렇지.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북핵 위기가 생기면 왜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 안 해? 사실은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 말들처럼 막 지들 말이 그런 거예요. 무능하게 왜 대처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당하냐 이야기인데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리더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자기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정말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다. 아니 좀 많이 다르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비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적화통일 해버리겠다고 했잖아, 박근혜는. 밀어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적화통일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통일은 대박? 아예 그런 경우도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밀어버리자. 북한 밀어버리자. 몇 시간 만에 북한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군복 입히고 총 들고 앞에 좀 세워.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네가 제일 앞장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정권교체 이후에 또 오랜만에 뵙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심용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보고 싶은 그 사람. 언제나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 방송 우리 안 나오는 사이에 엄청나게 잘 나가시더만요. 예. 아니, 무슨 말. 공중파에서 봐요, 이제. 틀면 나오시던데요? 이런 걸 이제 미화라고 합니다. 조금 나온 거 볼까 하고. 그 심용환은 박정희와 동급이다. 미화당하다. 이거 모욕적인데요. 작가님이니까 네. 책이야 뭐 늘상 나오는 거겠지만 어떠세요? 저번에 학생들 가르치는 쪽에서 네. 작가로 이제 졸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됐죠? 기간이? 지금 이제 2년입니다. 정확히 2년입니다. 2년. 왜냐면 2년 전 이때가 이제 국정교과서 파동으로 그렇지. 제 인생이 강제로 이제 뒤바뀌던. 요즘에 약간 감회가 새로워요. 그러니까 어쩌면 민주 시민들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사건이기도 했어요. 박근혜한테. 그렇죠. 역사 왜곡. 그렇죠. 심지어 지 아버지가 당사자인 친일파 일본군 장교야. 그래놓고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비판이나 이런 거를 좀 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맞아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배신감 느끼네. 국정교과서 아니었으면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도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을까, 애들을? 야, 이 텃세가 시작되네요. 참. 그게 이제 모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모티브. 네. 아니, 그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된 거고. 그거 솔직히 새가 날아든다 제가 연락해서 왔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나오고 싶다고 막. 그래도 항상 때 되면 연락드리고 제가.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새가 날아든다가 유명한 작가님 모시는 거예요. 뭘. 모심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보시니까 네. 작가 생활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TV 나와가지고 뭐 어쩌다 그런 이런 프로그램에 네, 거인의 어깨에도 나오십니다. 아, 보셨군요. 네. 그리고 마포 길거리에서 강의한 것도 저 들었어요. 이렇게 다 알아요. 봉온 한켠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그날 사람 별로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호감형의 외모에 목소리 톤 그리고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신비님처럼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건 아니야. 뭔가 좀 미남형이고 키도 큰 사람이 키가 얼마죠? 말해야 되나요? 네. 87. 네. 저보다 2cm 크시네요. 조금 큽니다. 네. 이런 사람이 그런 하드웨어가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까지 좋으면 사람들이 막 먹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있다고 있어요. 매력이. 젊은 사람이 참 애국심이 좋다. 아니면 역사관이 좋다. 그렇죠. 이런 게 더 있어요. 네. 저렇게 젊으면 건방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강의 들어보면 정말 역사관이 바르다.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G 픽처스라고 아세요? G 픽처스? 그 국방근? 네. 네. 그 친구 저희 동네 살아요. 그래요? 네. 한번 만났던 적이 한국 있어요. 사회는 참 좁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모든 교육의 기본.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부분도 그런 거잖아요. 네. 애초에 세뇌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린 학생들부터가.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박근혜로 돌아섰던 계기가 바로 국정화 교과서 사건이었고 맞아요. 그걸 계기로 심용환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네. 보람 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바빠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넓어져서 피곤하긴 한데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정도였다면 그래도 그렇게 좀 오랫동안 노력했더니
이제 이러저러한 곳에서 이제 많이 얘기도 나누고 해서 피곤은 하지만 되게 보람찬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돌아다니세요? 사실은 좀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몸에 좀 무리가 와서 이제 그렇게 나면 안 되겠다. 그럼 나이도 나이구나. 에잇.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갖기 힘든 것이에요. 맞아요. 네. 역사적 배경, 더군다나 어떤 특정한 정권 시대에는 역사를 거의 안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쵸.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공식적으로는 한 48년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의 역사는 아직도 정파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세력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각종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일본과 관련돼 있는 뭐 근대사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드디어 우리 작가님이 현대사를 썼어요. 정말요? 단박의 한국사 현대편. 맞습니다. 네. 이 책을 왜 내신 거예요? 용기를 냈죠. 솔직하게 말하면. 근대사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느 방송 가서도 얘기했는데 사람들한테 누구 존경하냐고 얘기하면 아무리 빨리 땡겨도 다 독립운동사에서 끝나요. 네,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정작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줬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도 없고 존경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 조선왕조나 독립운동사에 살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사 관련 책을 쓴다? 이거는 작가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안 팔려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불러준 데가 없죠. 왜냐면 모든 이제 제가 돌아다니는 뭐 그런 공공연한 강연 장소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얘기하지 마라가 되기 때문에 저런 거는 책을 써봤자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꼭 해야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걸 깨야 되거든요. 그렇죠. 뼛속까지 정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장한 게 정치인데 왜 정치를 중립을 지키라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당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보통 이 작가들이 하는 게 이제 근대사 이렇게 좀 되면 조선사 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좀 고민 많이 하고 현대사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게릴라식이더라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만들고 싶어서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제가 작가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놈 우리 아들 무식한 아들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현대사는 저도 무식해요. 솔직히 까놓고 저희들도 이렇게 깊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이런 소중한 지금 현재 내 생활의 역사를 현장에서 배우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쵸. 가르치지 않는 것인지.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옛날 교육에서는 실제로 근현대사는 거의 안 가르쳤고 흥선대원군 정도에 끝났고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 10년간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사실 또 그 근현대사 교과서를 없앴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의지적으로 안 가르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무식한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학력고사 시대 때는 그래도 좀 배운 줄 알았는데. 아니 맨날 외웠어요. 삼상회의는 뭐 며칠 날 있었고 누구 무슨 회의는 무슨 이것만 외웠지 이게 깊게 이야기를 안 들었다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첫 세대거든요. 그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능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있어도 대충 가르치고. 그렇죠. 맞아.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접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저희 윗세대들은 그나마 뭐 제5공화국 뭐 이런 드라마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통일의 집 문익환 목사님 생가도 갔다 왔는데 그 세대가 끝나간다는 것도 제가 좀 느낀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운동권, 재야 이런 게 있으면서 살아내고 부딪히고 기억하고 이랬던 세대가 지금 끝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요즘엔 그런 제5공화국 같은 뭐 드라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진짜로 독립운동사로 딱 끝나겠다. 그렇죠. 네, 그럼 6월 항쟁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싸워줄 사람이 우리 세대에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단박의 한국사가 이게 어느 시점부터 쓰였나요? 네, 1945년 해방부터 시작해서 87년 6월 항쟁 이후,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정도까지 뭐 뒷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거의 크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정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지금은 파란 책이고 앞에 빨간 책이 근현대사 했었잖아요. 근대사. 아, 근대사. 네네. 근대사를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보면서 이 뒤에도 궁금한데 이 뒤에도 나올까 했었는데 딱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책을 보면서도 지금 말씀하실 때 노무현 정권 때는 그때 책이 잠깐 나왔었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또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 때부터는 정말 근현대사는 아예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작가님이 쓰신 이런 책들이 사실은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45년으로 잘랐죠? 그 일단 이유가 꼭 있나요? 보통 이거 제가 자른 게 아니고 예. 그냥 통상 이제 45년을 현대 시작으로 봐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제 제가 옛날에 근대편 낼 땐 예.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한국사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일본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갔냐인데 요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테마는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사인데 왜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사냐면 결국은 45년의 해방이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만든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 강자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 속에서 냉전의 틀고리 속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세계사적 시점 안에서 우리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45년부터 얘기하지만 책을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뭐 미국, 소련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얘기를 들어오게 되죠. 사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 나라의 역사가 독야청청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 열강들 가운데서 반으로 찢어진 우리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현대사의 가장 큰 시작이고 잘못됐던 부분이 이렇게 홀로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게 현대사 역사의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시작부터 꼬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2차 세계대전 얘기를 넣었던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2차 세계대전이 마치 히틀러와 일본이라는 악의 제국 대 어떤 미국이라는 선의 제국의 싸움이라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를 찾고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히틀러가 더 나쁜 짓을 한 건 많죠. 그러니까 뭐 유태인 학살했다라든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게 이권 경쟁 열강 대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 난 다음에 영국도 소련도 다들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찾아가면서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어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라는 게 강대국을 그냥 미국은 천사의 나라, 뭐 독일은 나쁜 나라, 중국은 뭐 공산국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 먼저 제 머릿속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본과 히틀러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네. 네. 왜냐면 그게 또 영화가 나오면서 그쵸.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실제 이제 첫 챕터에서 계속 논증을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전쟁을 일부러 안 해요. 안 하고 가만히 보고 그 사이 협상하면서 제일 제가 인상적인 건 처칠이 이 소위 말하는 독일을 무너뜨리려면 바로 그냥 노르망디를 넘어서 프랑스로 쳐들어가면 되는데 그쵸. 굳이 돌려서 아프리카 거쳐서 이탈리아 통해서 올라오는데 핵심 목적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제국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쟁이 억지로 길어지는 거죠. 미국도 계속 전쟁에 참여 안 하다가 뒤늦게 그렇죠. 그런 것도 공격 받고 한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쟁 전에 미국이 다 하다가 짜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 계속 빼고 네. 빼다가 나중에 다 따져본 다음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래는 영국이 이제 그 아시아 쪽에도 이권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소련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배경도 사실은 미국이 그걸 기회를 주고 영국을 밀어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국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모든 질서들, 심지어 소련, 공산권의 영역도 다 사실 미국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재밌어요. 네, 재밌겠네. 그런 부분이 1950년대 군대의 정치화 그리고 경찰 개혁 문제, 재벌 개혁 문제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일단 첫 챕터는 그렇게 갔고, 그 얘기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역사책 서술도 바뀌어야 되는 게, 제 앞세대들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떤 그런 독재 정권의 투쟁이었다면, 어찌됐건 제가 산 세대는, 예를 들면 무슨 적폐라든지, 왜 군의 정치,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뭐 재벌은 왜 개혁 안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1950년대 때 그 원형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승만 정권 때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발췌견할 쪽에 아니 군이 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의 어떤 집권 연장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막 이종찬 장군 같은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종찬을 파면하고 다른 장군들을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경쟁시키면서 정치군이나 시키는 거. 예, 요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 정치군이나 했던 사람의 바로 후임이 박정희거든요. 그렇죠. 예. 또 박정희가 나중에 전두환을 낳게 되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공화국 때 사회革명이 일어난 다음에 재벌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재벌들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재벌들이 우리를 처리하면 경제 위험이 될 수 있다. 전형적인 논리잖아요. 그 그렇죠. 경제 위험이 된다는 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군사정권 들어와서는 너네들이 재산을 일정 정도 헌납하면 경영권을 보존시켜 주겠다면서 소위 말하는 군대와 재벌의 타협 같은 것들. 이런 게 우리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냥 쉽게 욕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미 50년대 60년대 때부터 만들어진 시스템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좀 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걸 좀 하여튼 현대사 책 중에는 제 책 많이 다루고 교만한가? 하여튼 다루고 있다라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역사학자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책을 훌륭한 책들을 만드는데 어떤 거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소스는 어디에 근거 자료. 근거 자료. 아니 실제로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논문들도 많고 이제 그 문제죠. 학계가 적극적으로 이런 현대사 문제를 갖고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이너서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용어가 좀 어렵고 하니까 접근 관계가 적은 건데 생각보다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다만 좀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아쉬웠던 건 연구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국전쟁, 뭐 옛날 그 해방 전후사 거기에는 연구가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박정희만 해도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야 내가 나중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정말 한 권위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의외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게 연구가 아직은 되게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저도 하면서. 규모상으로 보면 바가 정말 많을 것 같은 그 세 명이 이렇게 연구 자료가 없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바들이 쓴 책 혹은 그들한테 당했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쓴 건 많은데 어쨌든 역사는 종합적이니까 그런 것도 좀 냉정하게 검토도 하고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부분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됐고 맨 처음에 일단은 그 해방 전후의 모습이나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으니까 거기는 너무 연구의 업적이 많고 그 이유는 좀 적고 이렇게 된. 그리고 사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계보로 내려오는 이 역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학자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직 안 된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저는 이 시대 때에 윤태호 작가의 인천 상륙 작전을 보면서 네, 이 지금 다른 작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웹툰이라 그냥 재미로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책이 나온 거잖아요. 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차 대전에 핵폭탄을 떠뜨리고 이후에 미국이 패권으로 접어드는 과정이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련을 끌어들여서 소련에게 동아시아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줬고 그리고 원래는 중국의 장제스를 통해서 중국과 한반도 전체를 우익 블록을 만들려고 하다가 마오쩌둥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오가 중국을 공산화시키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일본을 반공국가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도 한국전쟁 맨 처음에 원래 유엔 협약에 따르면 그냥 우리나라 정도만 지키는 건데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하니까 그냥 그 성공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북진을 하죠. 밀고 올라가서 했다가 또 이제 마오가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게 제가 6.25 전쟁이라고 쓸까 한국전쟁이라고 쓸까 계속 고민했던 게 6.25 전쟁하면 우리나라 동난의 느낌이 나는데 한국전쟁하면 국제전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결국은 6.25라고 썼다가 다 한국전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김일성과 이승만의 대결일지 모르겠지만 또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북진 그리고 마오쩌둥의 지원 속에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국제전이 되면서 어떤 동아시아 질서가 또 바뀌니까. 그럼 제가 지금 억울하고 속은 게 북진 안 했으면 지금 그 분노의 눈빛을 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북진만 안 했더라 하더라도 국제 협약에 위배되지 않았었고 전쟁이 일사후퇴도 없었고 이랬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뭐 그렇게 얘기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놀아난 거네 지금.
뭐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뭐 그 이후에 결국 이제 뭐 메가드 해임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다시 미국도 이제 38선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제 말은 밀고 올라가든 아니면 38선을 지키든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북익은 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국제 세력이 개입하는 순간 저희가 이제 주체성을 상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다 저희 뜻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메가드가 해임하는 과정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핵폭탄을 요구해서 해임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메가드를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면 메가드는 그냥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란 말은 뭐냐면 이길 때는 밀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 밀릴 때는 또 밀리는 데 대한 또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사실은 메가드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니까 트루먼이나 마오쩌둥에 의한 국제 전략으로 정해져 버리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시발점 자체는 어찌됐건 제가 책에도 썼지만 김일성대로 아주 체계적인 그 전쟁 준비를 한 거고 또 남쪽에서는 무책임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면서 북진 통일만 외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한 거죠.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 스스로를 파멸에 이끌었냐 이런 게 좀 속상한 거죠. 50년대를 지나서 이제 다음 전쟁을 보면 사실 최근에도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 분석이 좀 책에 언급이 되죠. 당연히 되죠. 네. 아니, 얘기가 너무 심각하게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베트남전은 사실은 제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베트남전에 참전한 건 군인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장사하러 많이 가니까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빈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빈넬은 중간 관리자들을 다 한국인으로 뽑는 거예요. 베트남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수행할 때 물자를 운영하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중간 관리자를 다 한국인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만 명 정도 되는 한국인 노동자가 이미 베트남에서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도 전역하면서 그 기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이 재밌는 게 뭐냐면 베트남전 돈 벌러 간 건 다 알잖아요. 그 빈넬이라는 기업이 중동 특수 때 또 그 중동에 진출해요. 재밌다. 무슨 얘기냐면 그 소위 말하는 베트남전에 돈 벌러 갔던 이 용사들이 다시 중동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한국인이 몸에 경험한 부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영화 택시 운전사에 보면 송강호가 사우디 갔다가 와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사우디에 노동했던 사람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베트남전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고 그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미국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어떤 부의 축적 방식이 한국 역사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걸 얻은 사람들이 뭐 5.18을 보면서 바뀐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저도 연구하면서 새로운 얘기 되게 많이 봤죠. 새로운 얘기 좀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간단하게만.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책을 안 보니까. 그렇죠. 다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얘기가 나오지만 또 여기 또 우리 새날이 대표적인 정치 팟캐스트. 이제 뭐 거의 다 경쟁자들 망하고 독립 언론으로 우리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벌써 2년째 왔는데 요새가 항상 똑같아요. 큰일 났어요. 번영을 해야 되는데.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움을 많이 받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명박을 우리가 옛날에 기대할 때 실용정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많이 민주화가 됐으니까 이명박이 와서 경제성장만 시키면 된다. 돈을 벌게 해줄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완전 부정부패를 몰고 왔잖아요. 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박정희 시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강댐을 놓고 한강의 어떤 물꼬를 잡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대동맥을 만들고 또 사실 거기서 한남대교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900만 평 되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강남을 개발하고 이렇게만 보면 이게 개발이죠.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강남지구가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약 10여 년간 땅값이 얼마 오른 줄 아세요? 1600배가 올라요. 그 올라가는 수가 상승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때 강북은 25배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남에다가 투자했던 사람들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군인이거나 뭐 정보원에 있거나 관료면서 고급 정보를 얻어서 투기를 하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강북에만 있어도 또 뭘 갖고 있어도 성장하는 건데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건 그 잠실을 개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서
잠실지구에 서민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시형 아파트예요. 네. 가락시형 아파트. 아시죠? 예.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그게 80년대 때부터 꽃이 사실은 피워요. 박정희 때는 아닌데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피우는데 그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시형 아파트에 8만 원, 9만 원짜리 집을 사고 들어가면서 그게 땅값이 올라가면서 엑셀 같은 마이카를 몰고 다니면서 부모 모시고 자기 집 갖고 자식 공부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코어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신주류가 됐고 대다수의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모 같은 60, 70대 어르신들은 그 주변부의 찌꺼기만 얻어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 완전히 끝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성공과 부정부패. 그리고 그 시대에 왜 어른들이 우리 세대를 보면서 니들 왜 노력하지 않냐. 네. 근데 그때의 구조와 지금의 구조의 큰 차이. 그것들을 규명하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재밌네요. 재밌죠. 최근에 이제 이 책에 보면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하고 지금 연관을 청구권 협상 문제하고 지금 연결시켰거든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가 있냐면요. 예. 아, 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왜 박정희가 65년에 청구권 협상을 제대로 안 했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해요. 그쵸.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전 책에다가는 그런 뉘앙스를 썼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은 아예 현대사 전체를 다루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한일협상 문서가 다 공개가 되면서 내용이 디테일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개인 청구권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약간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조선 때부터 쭉 내려온 민족이지만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이라는 게? 네. 이제 이해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일본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망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특수조항을 이용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특수조항에 따르면 청구권은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재산이나 배 같은 걸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황당해지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측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게 생긴 거예요. 주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청구권 얘기하지 말자고 막 그래요.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징용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청구권 개념은 80년대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이때는 우리든 일본이든 아무도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내막이 있었구나. 그래서 재밌다. 하면서 저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새날도 꼭 나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 책을 써놓고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책들은 쓰면 불러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건 딱 써놓고 출간하는 순간 괜히 썼나 이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필로그래피에서 그냥 뭐 약한 것도 넘어가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진짜 게릴라가 돼서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파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러네요. 모르는 얘기도 많고 알릴 수 있는 얘기도 많아요. 이런 걸 알아야 술자리에서 짱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 읽어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성이 지금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1948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런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19년으로 잡았을 때 이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역사가 정립이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48년부터 시작된 거야라는 게 정설이었고 국가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국제법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상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승만 정부 때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계속 그러냐면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속 얘기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랬죠. 예. 이승만 입장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말고는 의존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게 그들이 얘기하는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은 오히려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의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 얘기한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하다가 어떤 분의 항의를 받았는데 왜 김구가 지고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이겼는가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승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죠. 심용아 또 뉴라이트를 변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이승만의 승부수가 이번에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냉혹할 정도로 승리자의 패턴을 잘 잡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측면을 제가
덮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 중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사람이 지방 순회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통로도 없고 지방 순회라는 개념도 없을 때 지방 순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이승만이 갈 때마다 경찰이나 우익 인사들이 거기 좌익 인사들 잡아대면서 이승만 환영회를 막 열어주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김구는 그냥 뜨문뜨문 가고 대의명분만 갖고 가요. 대의명분만 가고 그리고 가서도 우익의 단계를 위한답시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그게 첫 번째 이승만이 승리한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미국으로 갈 때 그게 사실 밀려서 간 건데 그렇죠. 갈 적에 김구는 이제 원하는 건 임시정부의 부활이니까 김구한테는 내가 가서 임시정부를 홍보할 테니까 네가 원하면 안에서 내란을 일으켜라. 이럴 때 김구는 순수하게 믿어요. 그리고 하지도 그냥 뭐 갔다 오세요 이런 거였는데 가자마자 이승만이 뭐라냐면 하지 그러니까 미국 군정사령관 그렇죠. 미 군정사령관 하지를 빨갱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미국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저 군정사령관인 하지 이 자식이 이 어떤 좌익과 타협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하면서 미국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메가더도 결국은 이승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해외 순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오는 그 순간 하지도 어찌할지 모르는 존재. 그리고 와서 첫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는 연설이 뭐냐면 그동안 김구랑 김규식 니들이 얘기했던 거 다 틀렸다. 나를 따르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좀 되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어찌됐건 남한이건 북한이건 대의명분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정치력에 비해서 이 어떤 이승만 같은 행태들을 보면 대의명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준 현실 감각에서의 어떤 정치적 승리는 뛰어났다는 거죠. 예, 그게 너무 그때 그래요. 미국 그 시기에 미국이 또 반공 의식에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한 시기여서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찌됐건 뛰어난 부분은 뛰어난 거고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디펜스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승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승만과 제국주의하고 이익이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이랬을 때 3.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이건 또 다른 주제인데 신비님 오랜만에 보니까 눈빛이 저를 뭐 잡아먹으려는 이거 지금 당장 가서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한번 세팅이 된 상태에서 국제관계에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내정 간섭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 애초에 한국전쟁을 딱 하고 나서 아예 남북한 대립관계로 세팅이 돼버리고 나니까 거기만 딱 매몰돼 있으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왔다 김일성아 이러면서 돈 벌러 가고 그때 이제 60년대 하면 막 문화대혁명도 일어나고 저기 그렇죠, 유럽에서 막 락 막 드디어 그때 이제 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이러면서 각종 문화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전쟁 이후에 세팅이 딱 돼버리고 나니까 거기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관계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이 나라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반공주의만 지켜주면 된다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사실은 그 범위를 안 넘거든요. 왜냐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3.15 지금도 그러네요. 네. 4월혁명을 해도 4월혁명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지 반미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 80년대 친구들끼리 야 식민지 아니야 싸웠잖아요. 그것도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껏 다 따져보니까 80년대 때 그것도 더 냉정히 따지면 84년에서 86년 사이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강렬한 반미 문화가 다야 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깊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이게 정권이 바뀌는 것들을 미국도 계속 용인해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차피 원래 독재국가였지만 지금 민주국가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괜찮고 다시 또 그게 5.16 군사 쿠데타로 가도 반공이니까 괜찮고 박정희 무너져도 그래도 민주화니까 괜찮고 전두환 들어와도 그래도 반공이니까 괜찮고 유혈항쟁 일어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퍼즐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지만 무서운데 그 얘기 들으니까. 86년 건대 항쟁을 계기로 완전히 꺾이고 마지막 항쟁이었죠. 그렇죠. 87년 민주항쟁 속에선 사실 되게 온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독재 타도 뭐 호원철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전대협이나 한총련인가요? 만들어지면서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사회랑은 완전히 유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중당부터 시작해서 나온 진보름은 사실 다 꺾였기 때문에 지목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장진호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여전히
1960년대 4월 혁명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렇죠. 질문을 잃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했던 느낌으로 지식으로 말고 그게 지금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드물게 서술되는 부분이 부마 항쟁에서 5.18 그리고 4.3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유린 얘기를 꼭 자세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권유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예. 아니 뭐 사건이 많아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근데 어쨌든 책은 한 권으로 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하나를 좀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마항쟁 얘기는 사실은 보통 부마항쟁으로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의사로 칭송을 받는 김재규 가니까 부마항쟁 의미가 많이 퇴색했는데 실제로 제가 부마항쟁 얘기 왜 넣냐면 부마항쟁 때 군대가 투입해서 진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경찰력, 중앙정부부 힘이었다면 부마항쟁 때 비로소 공수 여단이 들어와서 부산과 마산 항쟁을 깔아뭉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5.18을 예비하는 거죠. 그때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부대가 그대로 가는데 해봤기 때문에 군이 일반 시민을 죽이고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결정적 사건으로서 부마와 5.18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주 4.3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적인 말인데 어떤 분 제가 아시는 출판사 대표님인데 그 자기 어머니 빼고 8형제가 다 학살을 당하신 집안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용환아,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는 5.18이 부러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슴 아프다. 그 5.18 희생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5.18은 그래도 다 죽진 않았잖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막 흥분도 하고 또 전두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계속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또 옛날에 뭐 김영삼 때 김대중 때 계속 한 게 있는데 4.3은 기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런 참혹함? 그러니까 아무리 좀씩 이슈가 돼도 그게 실제로 커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근데 본인은 9형제 중에 자기 그 엄마를 빼놓고 다 잃어버렸고. 가문사에서 가장 잔혹한 학살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그 그림도 막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애월함을 저기 몽상대 애월 지드래곤 거기서 뭐 5,000명 학살, 한림면 3,000명 학살. 일부러 그걸 제가 숫자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가서 관광하는 바로 그곳이 피칠갑이 됐던 곳이라는 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 제주도 가면은 한 마을이 집터만 남아 있어요. 마을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돌담 집터, 그러니까 돌담으로 쌓여 있잖아요. 집터가 맞아. 마당이 그 경계가. 그런데 한 마을 전체가 그냥 그 돌담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다 학살당한 자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거를 걸어가면서 쭉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학살인데 사실은 지리적인 특성 같은 것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거기 이념적으로 좀 숨겨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더 썼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알려졌어요. 알려져서 세월호 때랑 똑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딱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단어가 이제 저는 경험한 세대 본 세대인데 똑같아요. 육지에서 소문이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온건하게 진압해라. 왜냐면 민간인 학살이 광범. 아니 보도가 계속 공비는 300에서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달마다 1,000명, 2,000명이 죽고 웃긴 건 1,000명, 2,000명 사살, 무기 한정 획득. 그럼 1,000명, 2,000명이 무기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좌익이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 어떤 중간파나 또 양심적 우익 세력이 계속 이거를 좀 좋게 해결하라고 막 요구하는데도 그냥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ewo로 때 우리가 보면 어떤 그런 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밀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그 모 영화를 봤더니 한국 국정원이 활동하는 걸 미국 국정원이 막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럼 심용환이 본 정보기관은 이 역사책에서 어떻게 지수하고 있나요? 야, 또 이 제 책에 정보기관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사책 이런 책 없어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파트. 결국 홍보 모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기관하면 외국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제한된 자료가 좀 힘들겠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처음부터 그 역량이 다 내사야, 내사. 왜냐? 한국의 정보기관은 방첩대, CIC. 그러니까 미군의 CIC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 방첩대가 하는 게 뭐냐? 네. 북한에서 내려오는 월남 인구 중에서 간첩을 솎아내는 게 임무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조선인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군과 함께 간첩을 솎아내던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방첩대 특무대가 되고 그 사람들의 후임들이 나중에 중앙정보를 만들어요. 태생이 잘못되는구나 이게. 이우락이죠. 이우락. 예, 그 옛날에 그 저기 중앙정보부장. 이우락도 국방부 정보과 출신이에요. 네. 그 나중에 또 이제 중앙정보부 이게 보안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태생이 되게 잘못돼 있어요. 절대 이게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훈련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DNA가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되죠. 무조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많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벌써 1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게 많습니다. 이때 그 중앙정보부부터 시작을 하면 1970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학자가 되고 싶을 만큼 자료가. 아니 표현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뭐 박정희 시대 연구에 그 무슨 뉴라이트 신용한 이런 얘기 나오고 한 방에 훅 간다니까. 왜 저 되게 헌신적으로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박정희 시대 연구의 선구자. 그런 거를 좀, 왜냐면 이게 세대 문제라는 걸 되게 크게 느끼는 게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옛날에 80년대 때부터 싸우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최근의 정권 변화 같은 것도 얻어왔다가 뺏었다 얻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국 현대사를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대 분절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박정희 세대.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중앙정보부 같은 게 만들어질 때 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연구기관도 만들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기관의 연구원이나 교수로 다 취직을 시켜서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썼던 수필에 뭐가 나오냐면 장준하가 사상계를 폐간당할 때 장준하는 사상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상계 동지들을 다 잃었다. 왜냐면 사상계라는 잡지에 글을 쓰던 60년대의 지성인 중에 거의 99%가 싹 다 박정희 정권에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박정희 시기의 경제개발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이제 60, 7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패러다임을 걸고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갈 것이냐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이승만 세대의 한 세대, 박정희 세대의 한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건 좀 세대 교체적 측면에서 좀 한국 현대사를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가 제일 처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정권을 잡을 때도 그 신선함 굉장히 많은 세력들을 흡수하고 심지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유신 체제를 할 때도 공화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통대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수혈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한테는 정의롭지 못한 건데 기회가 되니까 그 세대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정의로운 새로운 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읽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네요. 아니 뭐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윗세대들이 왜 그렇게 박정희한테 빠졌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영화 있잖아요. 박근혜 빠들 미스 프레지던트 영화에도 의도가 그거죠. 근데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박근혜 지지자들을 빤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7대 정단 지도자를 만났을 때 거기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요. 4.3 기념식에 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년 4.3 때는 꼭 가겠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결이 같은 거예요. 4.3 사건 사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은 어느 쪽이 저질렀던 문제이든 간에 국가의 대표로서 사과하고 현장에 가고 박근혜도 재임 시에 그런 논란들이 꽤 있었어요. 4.3 때. 맞아요. 그 자리에 안 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맞아요. 절대 가지 않았죠. 그렇죠. 국무총리만 아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5.18 행사장에 갔듯이 제주 4.3에 내년에는 가겠다 약속까지 했으니까. 그럼 제주 4.3의 주범은 이승만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4.3 얘기를 그게 좀 하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알쓰신잡인가 방송에 편집 덕에 어색하게 나와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저 그림을 보면 그 제주 4.3의 민간인 학살하는 대상 중에 남로당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 제주 4.3의 촉발 과정 속에서 경찰들의 과잉 진압과 무리한 대응, 또 경찰의 친일성에 대한 제주 민중의 불만이 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 사건이 커질 때 좌익 모험주의, 그러니까 좌익들이 제주 민중의 분노를 쉽게 말하면 공산적 전복으로 이용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거든. 한번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이거 잘 됐네? 어차피 어수선한데 하면서 표적이 돼서 민간인을 완전히 학살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차분하게 나눌 호흡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좀 너무 이제 진보적 정서로만 완벽하게 무장돼 있으면 너 지금 그러면 진보적인 정신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수는 완전 빨갱이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어찌됐건 어떤 친일의 문제, 경찰의 문제 그리고 우익의 문제는 너무나 컸고 하지만 좌익도 좌익대로 사실은 좌익 모험주의 그러니까 민중의 보편적 심성을 악용해서 전복의 차원으로 투쟁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야지만 이 어떤 사삼의 본질이 밝혀지고 그 이후에 그 억울한 민간인 학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호흡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뭐 이야기 나누자면 이 책 한 권을 쓰는데 걸린 시간에 비하면은 참 인터뷰 시간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사서 봐야지. 단박의 한국사. 역사 무식자도 쉽게 맥을 잡는 단박의 한국사. 한번 좀 이게 재밌게 써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책을 지루하게 쓰면 안 읽으니까 막 그림도 넣고 해서 한눈에 썩 들어오게. 만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근데 이 책 마지막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잖아요. 네. 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안 한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대로 안 했다기보다는 평가의 시기가 아니죠. 작가님이 써준 질문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선명해요. 김영삼과 김대중까지는. 왜냐면 김영삼 하면 어찌됐건 모순적이더라도 이제 민주투쟁 그다음 개혁 그리고 김대중 하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박정희 개발 독재가 가진 한계들을 극복하는 여러 어떤 다자 외교라든지 그리고 분배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과연 그 이후의 세상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보여줬던 어떤 방향성, 선명함, 책임감 이후에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가? 현재 솔직히 말해서 전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아직은 너무 모호한 그림 또 이제 뭐 노회찬 같은 진보 진영도 좋아하지만 아직은 너무 모호하지 않을까.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 이후의 큰 유산을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로 지금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역사적 사관이란가 이런 게 다분히 그냥 민족주의적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침략만 받았고 우리는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는 좋은 민족이고 뭐 다른 민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악플 쏟아지더라고요. 무식한 새끼.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를 숨기고 남들이 좀 부끄러운 거는 더 부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정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저는 역사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시각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젊으신 분이 확실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마차님? 단박의 한국사. 원샷 코리안 히스토리. 저 진미파. 진미파. 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책 낼 때 안 낼 때도 가끔 좀 불러주고 그러세요. 예. 나는 심용환 작가님 이렇게 모셔다가 시사 토론하고 싶은데 책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나중에 이제 국정원 까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경환도 까고 홍준표도 까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저는 저희 아들한테 꼭 선물해주고 싶어요. 정말 젊은이들한테 선물해야 돼요. 아니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현대사를 사실은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정도 된 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말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책을 한 권 갖다 딱 아이들한테 안겨주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 현대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책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고 이런 주제가 있으니 대화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입장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는 거 좀 신물나거든 사실. 그렇죠. 뭐 새날 좋아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뭐 케이블 이런 데서 이제 잘 나가시는 스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니까 왠지 종편이라고 해주세요. 왠지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은혜를 받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에서도 오 신용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포 공원에서 강의하고 있어. 오 신용화이다. 요즘 이러고 삽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지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나 저 사람 아는데. 민망하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패기, 그 용기, 그리고 어떤 그 스마트함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조만간 책 이야기가 아닌 시사 얘기로 한번 더 뵙겠습니다. 네, 무조건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대체 한중간에 정상끼리 할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많을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거든. 근데 미리 예고하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금성을 통째로 안 내주면 그게 뭐 홀대받았다 이렇게 또 공격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요 트럼프는 또라이 대접한 거야.
생각해봐요. 좋아하고 할 사람이 트럼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해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금성은 통째로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 문재인 패싱이라고 또 공격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 열기처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2박 3일이 아까 명정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앙금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보복이 아직 덜 풀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충칭의 임시정부의 역사기념관 등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리고 국내 세력의 친일, 극우, 그다음에 친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왕따 트라우마에 지금 일본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중국이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함의를 같이 공유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이 3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탕을 속에서 경제가 일부 지금 해제가 돼 있는데 전면 해제의 선물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일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연변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 임시정부들을 역사관을 쭉 둘러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거냐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조율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질 않거든요. 그럼 사전에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극우 세력들,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전쟁 발발론, 선제 타격론으로 아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략질을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이런 중국과 좀 더 가까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들을 꺾어버리고 전쟁의 불안 속에 공포에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높게 큰 선물이 가져올 거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쪽에서 밝힌 것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저희가 대학 다니던 70년대에 있었던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특정 지역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취약점을 모두 포함하라는 민정수석의 지시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이달 초 과학계 블랙리스트와 함께 교육감 불법 사찰 문건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불러 피해 사실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우전석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은 보통 원내대표 후보보다 선수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의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당 원대 경선에서는 관례가 깨졌습니다. 5선의 중진 이주영 의원이 4선의 한성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입니다. 이 의원은 10년 전 한나라당, 5년 전 새누리당에서 잇따라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도 출마한 중진입니다. 더구나 한성교 후보와는 중립지대 단일 후보를 놓고 경쟁했기에 러닝메이트가 된 것 자체가 파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유기준, 홍문종 의원은 주말 득표전에 진력하면서 러닝메이트 지명과 후보 간 연대 등 막판 승부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파격적인 근무제 도입 소식에 직장인들은 부러움과 함께 기대감이 컸습니다. 일부 직장인은 지금은 법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생겨난 만큼 다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이 강조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에겐 여전히 남의 얘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이번 신세계의 파격적인 실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해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영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이야기 좀 할게요.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 찬 3박 4일인데. 투만 보면은 이번 방문에서는요.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 뭐 에이펙 갔을 때는 짧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25주년 기념으로 가는 부분이라 뭔가 이벤트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환영식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친교 행사 같은 걸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뭐 이제 오해는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아예 봉합한 거냐, 아니 임시로 이렇게 덮어둔 거냐,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 정상회담을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도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역 제1대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우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는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사회적 성향들을 올바로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느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의 관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말고 가장 핵심이 이제 충칭 방문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충칭이 1940년대부터 45년까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고, 다음에 한중의 반일 연대라는 관점.
지금 중국은 일본이 엄청나게 싫은 거고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도 거기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 자체 임시정부도 있고 광복군도 있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충칭에 가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제 일본과 싸웠던 임시정부의 거점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베는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지. 저번에 그 독도새우랑 좀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그렇죠.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 갔다.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앞으로 정말로 일본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일본을 정말 왕따를 올 것인지 그 모든 정책들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동북공정으로 지금 혈안인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순간 자기들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임시정부를 이제 우리의 역사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동북아의 어쨌든 세력 균형과 평화에 굉장히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후에 연변 쪽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방문이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한 문장 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미 협의된 사항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 이것은 한중 관계의 봄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에서 요 문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한중 간의 공조 시대가 왔다. 공조를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 이것은 세계 외교 관계 내에서 영내나 이 아시아권이나 여외 그 외 많은 지역에서도 한중 간의 외교 관심, 외교 분야를 같이 손잡고 외교 분야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충칭을 방문한다는 것은 중국의 1대1로의 거점 도시이고 여기 시진핑이 공을 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조금 빠져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외의 전쟁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전달해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안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득권 집권 세력들이 이 전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근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휘둘린다. 그 다음에 쉽게 노예화된다. 그 다음에 반공 컴플렉스에 취약하다.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얘네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진다라는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친일, 친미, 기득권 세력들, 그다음에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절대 안 돼 하고 중국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평화 무드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곧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평화의 국가로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금 현 정부의 모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중도 노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에서 미군을 빼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도굴적으로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만 전쟁을 하니 무슨 뭐 적화통일이니 이런 개지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라고 못을 박은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전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이런 그 북핵 이슈가 터지면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처먹었죠,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박근혜나 이명박은 정권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했을 거예요. 선거가 다가오면 그거 이용해 먹고 계속해서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공포심 가져 이런 건데. 그렇지.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북핵 위기가 생기면 왜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 안 해? 사실은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그 사람들 말들처럼 막 지들 말이 그런 거예요. 무능하게 왜 대처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당하냐 이야기인데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리더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자기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정말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다. 아니 좀 많이 다르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비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적화통일 해버리겠다고 했잖아 박근혜는. 밀어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적화통일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통일은 대박. 아예 그런 경우도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치권에 밀어버리자. 북한 밀어버리자. 몇 시간 만에 북한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군복 입히고 총 들고 앞에 좀 세워.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네가 제일 앞장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정권교체 이후에 또 오랜만에 뵙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심용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보고 싶은 그 사람. 언제나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 방송 우리 안 나오는 사이에 엄청나게 잘 나가시더만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공중파에서 봐요, 이제. 틀면 나오시던데요? 이런 걸 이제 미화라고 합니다. 조금 나온 거 볼까 하고. 심용환은 박정희와 동급이다. 미화다. 이거 모욕적인데요. 작가님이니까 네. 책이야 뭐 늘상 나오는 거겠지만 어떠세요? 저번에 학생들 가르는데 중국 측은 여기에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드 문제가 아마 더해질 건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가서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가 끝났고 사실은 가서 만나서 자세한 것을 협의하지는 않고 이미 조율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맥락은 이미 끝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겨울에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그 중간에 지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이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던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예. 명정님 말씀이 맞아요. 합의가 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조율이 끝났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만나서 발표가 남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게 단호하게 밝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 새벽에 도발하는 거 트럼프가 강력하게 막 말풍선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하게 지금 한반도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서. 우리 동의 없이는 그런 무력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게 뭐 김정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과 연계가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한반도 상에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들도 어차피 핵무기 개발하면 공공하게 못 사니까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끌어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정책은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떤 사건 때마다 막 분개해가지고 말풍선 쏟아내고 막 이러면 트럼프의 이제 뭐 약간 개망나니 같은 그 느낌을 살짝 다독여주면서도 한반도가 들썩거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수없습니다. 굉장히 재수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 트럼프의 이야기를 막 옹호하는. 그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전쟁의 공포 속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미워도 트럼프가 미워도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한국의 상황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저는 마인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니네 선제 공격하면 중국으로 붙어버린다 그러면 좆됩니다. 네, 미국 좆대요. 지금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맥락을 그 전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 전맥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했지만 트럼프 외에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2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4일 날 린지 그레이온 상원의원이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발언이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사설에서 평화 타령에 집착하고 있다. 뭐 산불이 밀려올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위기론을.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영문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문판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 언론들의 사설이나 입장 기사를 받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 재생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죠. 무슨 공격이냐? 미국은 한국에 와서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우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발언인데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용납 못한다라고 받아친 거거든요. 못을 박은 거죠. 네. 지랄하면 짱돌 조사버리겠다. 이런 맥락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간추리면 이거예요. 중앙하고 조선의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전쟁하려고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뭐 평화 타령이냐. 그렇죠.